안녕하십니까. 제 3분과 재정정책 방향의 좌장을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원윤입니다. 제 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서 마련된 오늘 학술대회 재정학회를 대표해서 이런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제 3분과는 향후 우리 코로나19 사태, 최근에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60년, 70년 이후의 장기 재정 연망과 관련돼서 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재정의 이슈들이 현재 언론이나 많은 이 학자들 간에 또는 이 정부 공무원들, 정책 당국자들이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맞이해서 이 토론의 장에서 많은 분들이 토론하고 좋은 어떤 그런 논의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KDI 죄송합니다. KDI 이태석 KDI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진우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비용 추계 과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를 25분씩 각각 25분씩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토론자 유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님과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각각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태석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박사님, 이진우 과장님, 유덕현 교수님, 윤성명 박사님. 그럼 먼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태석 KDI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 이진우 예정처 사회비용 추계 과장님께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이태석입니다. 오늘 예정처에서 경제 전반 및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코비드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어떻게 좀 논의하는 게 좋을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좀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 쟁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부 효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경제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정책이 추구할 방향이라는 게 저의 좀 원론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제한된 시간 내서 빠르게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과 재정 대응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의 가장 큰 특성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다는 거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점진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중기적인 재정 여건 및 정책 방향을 좀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정책 대응 방향은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발표된 추경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중기 재정 여건이라든지 중기 재정 운영 방향은 다음 발표하실 연금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원칙적인 논의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도적인 장치의 좀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월달에 처음 뭐 코로나가 그 발병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요. WHO에서 이제 팬데믹으로 선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았는데, 초기에 3월달에는 매우 암울한 전망들이 많았고,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떤 구분을 좀 논의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세계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5에서 -12% 정도로 암울하게 전망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4월부터 지금 최근까지 다양한 기관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우리가 그 성장률 전망을 할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내에서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 상황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들에 대해서는 합의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하시는 분들끼리 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만 한다 그러면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봐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전망 전제에 대한 합의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KD가 전망하기로는 0.2% 성장률을 가정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소비라든지 투자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의 전제였고요. KD가 발표할 때도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MF라든지 OECD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전망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좀 더 낮추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5월 중순쯤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한 0% 성장을 가정이 이제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다시 -2%에서 -1% 정도로 좀 하향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OECD에서도 이제 그 2차 팬데믹에 대한 가정과 그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IMF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의 전제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전망 기간 내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8% 정도의 전망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을 운영한다 그럴 때 이 전제가 되는 것이 되는 정보가 상당히 불확실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및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4월달에 발표한 한국 전망은 -0.5%를 가정했었는데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았고 개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물론 낮은 성장이죠. 우리나라가 역선장을 한 경우가 지금까지 2번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IMF 때랑 80년대 석유 파동 이외에서는 다 그 포지티브 성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역성장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여건 하에서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MF에서 뭐 4월과 6월에 2차의 전망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 경제 성장률 -2.1%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선진국 전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폭이 작고 절대적인 변동성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적인 구조라든지 경기 국면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 가지고 세계 제조업의 타격을 이미 미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진 상태 내에서 코로나 충격을 겪었고요. 또 이제 소비재 부분, 소비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이 나타났고, 근데 제조업으로 파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조업까지 어느 정도로 파급되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조업이 선방을 하고 국제 투자 수요가 그나마 좀 유지가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한 좀 소폭의 조정으로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전망의 한 근거고요. 다만 인데 국제 투자제라든지 제조업에 대한 충격이 파급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위험도 높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순환 주기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변동폭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에 따라서 경기의 진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특성이 있고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국면이 있었고, 올해 그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정 적자 비율을 우리가 높인 근거 중에 하나는 지금 2020년 저점을 지나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그런 전제 내에서 저희가 그 확정적인 재정을 편성한 것인데요.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금 블루 선이 이제 동행 지수고 지금 그 오렌지가 이제 선행 지수입니다. 근데 선행 지수도 이제 떨어지고 있고 동행 지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동행 지수가 이제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순환 주기에 따르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자체는 에너지는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이 그런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총량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평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재정 투입이라는 평가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이제 그 재정 투입에 대한 평가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추경을 이제 지금 3차에 걸쳐 가지고 59조 이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면은 뭐 더 크겠지만은 일단 그 재정의 지출 자체를 본다 그러면은 59조 GDP의 한 3%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정 적자 비율은 2.3% 포인트가 본 예산에 비해서 낮아졌고요. 국가 채무 비율은 약 4% 포인트 정도 증가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재정 통량이 작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제한되고 있는데 총 재정 투입 규모 자체는 우리가 본 예산의 적자 규모와 추경의 적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본 예산 적자 비율은 3.5%였는데요. 2009년도에 적자 우리가 그 금융위기 당시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했을 때의 적자 비율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즉 그 본 예산 자체 내에서 경기 대응에 대한 일단 재정 투입을 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2018, 19년도 경기 하강 국면 내에서 경기 반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미 선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3.5%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적자를 더 넣기 때문에 한 6% 정도의 적자 비율 자체가 결국적으로 이제 우리 2000년도에 재정의 투입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98년도의 적자 비율이라든지 2009년도의 적자 비율에 비해서는 훨씬 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가 뭐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내 GDP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6% 정도는 좀 작을 수 있다라는 또 평가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3차 추경 비율이 이제 6%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세입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적자 비율이 또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6%라는 7% 적자 비율 자체는 선진국 평균의 적자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견 더 투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정 총량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의 어떤 충격에 따라 비례해서 나는 건데요. 성장률 감소가 크다 그러면은 재정을 더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경기 변동을 완화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이고요. 경기 변동의 폭이 작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재정 투자의 규모 자체는 축소될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과 통합재정 수지의 관계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우상향의 그 관계가 나타나는데요. 즉 그 미국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같이 좀 그러니까 대규모의 재정 투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그 성장률 충격을 본다면은 거의 마이너스 한 10% 이상의 지금
그 재정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10% 이상의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KDI 전망에 따르면은 뭐 2%, 0.2%, 0% 근처의 그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 IMF의 전망에 따르면은 마이너스 2.1%, 즉 소폭의 그 네거티브 성장을 간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재정 규모, 투입 규모가 작은 것이 일견 타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성장률과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의 관계를 국가 채무 비율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국가 채무를 국민 소득으로, 그러니까 GDP로 나눈 겁니다. 즉 분모가 떨어짐에 따라서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분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충격이 클수록 국가 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4%, 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이유는 분모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고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 비교상으로 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정도는 상당히 좀 작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정 총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로는,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1차 추경 때는 긴급적인 이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2차 추경 때는 이제 선거 전에서 이제 좀 신속한 구제 대응을 위해서 이제 기금 재난지원금을 했었고, 3차에서는 기발표된 노동이라든지 기업 안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진적인 어떤 단계적인 진행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좀 제가 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총량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책임성이라든지 나중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규모라든지 재정의 투입에 대해서 좀 더 좀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 채무를 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추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최소의 국가 채무를 발행을 함으로써 긴급 재난지원금을 줬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해요.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재원 마련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서 갖다 쓰고요. 세추구조 조정이 이제 경상비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예산을 넘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과 지방 정부의 부담을 모든 가능성을 다 통화를 해가지고 자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가 채무는 뭐 소폭 3.4조 정도 증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분은 유리비 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비용 절감이 1.4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13조 정도의 재정 부담이 초래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추경이라든지 그 추경안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알기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어떻게 이피션트하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재원 부담이 필요한 것도 좀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같은 것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고요. 3차 추경도 이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원 소요를 마련하는 게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해가지고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차 추경이 불가피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이 본 예산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상성장률 전제 자체가 본 예산을 짰을 때 혹은 이제 추경을 했을 때 3%를 가정했었는데, 실제로 경상성장률 자체가 지금 거의 0이나 네거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이 안 늘어나면 세입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래도 지금 소비 부진이 되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안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지만이 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행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집행이 차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한다든지 어떤 자금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국고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연이 되거나 좀 더 선별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나타나는 거죠. 선착순에 의해 가지고 먼저 지원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재원이 없다 그러면 못 한다 그러면은 약간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 확보를 어느 정도로 충분하게 하는 게 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세입 경쟁에 대한 논의보다는 세출 증가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다라는 게 좀 어떤 좀
좀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4조의 세액 경정은 현실적인 세액 경정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집행 차질이라든지 불용률을 이제 보통 한 2%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용률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예산 사업의 진행을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기 하강의 위험이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입이 못 들어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의 차질이 나타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서는 조금 민생 안전이라든지 기업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집행 차질이 안 되도록 예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충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재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 회복 국면에 대한 어떤 판단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의 징후와 불안 요소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그 6월달에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라 그래가지고 생산 활동에 대한 것인데요. 중국이 빠르게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PMI 즉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생산에 대한 회복은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고용이라든지 컴퓨터 소비 자체가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신호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저물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은 타임렉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소비 기반의 반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기반 경제인데 수출 감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제조업 경기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출이 줄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기저 효과에 대해서 또 지금 10%대에 감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출 감소세가 반등이 없다 그러면 저희 경제 전망의 수정이라든지 재정 대응의 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는 IMF의 그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중국은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혹은 다른 나라들도 2분기에 저점을 찍는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그 OECD나 IMF에서는 4분기 그 북반구의 겨울 시즌에 팬데믹이 재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성장률 자체는 기준 전망에 비해서 마이너스 5%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플러스 3%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강한 재정 스탠스를 가진다 그러면 경기 과열이 우려되든가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본예산 편성의 그 가장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이 추경 편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관점 내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현실화됐을 때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좀 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재정의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 빠른 경기 부양은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 어버드 트렌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저희가 그 반등하는 게 좀 정치적으로 추구할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백신이 나타나고 치료제가 나타나더라도 재확산 가능성이 완전히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고 경기 부양이 돼가지고 경기가 더 지나치게 활성화될 경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높아져서 재확산의 우려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기기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제 무역 관계인데요. 지금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 우리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린 환경 규제라든지 데이터 규제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제도가 무역 분쟁이라든지 무역에 대한 어떤 그 제한으로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제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 등에 대한 대응보다는 어떤 국제 통상 관계 내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후에 발표하실 연금 문제도 있겠지만 연금 보건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 예측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재정 여건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그 노인 부양률은 2015년도에 17.7%인데요. 지금 다른 나라들 스페인이나 일본, 뭐 미국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양호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구조를 가졌을 때를 보면은 미국은 1981년도, 일본은 91년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지출 비중이라든지 일반 부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일견 인구 구조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혜택이 비용으로서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그 세액 경정에서 우리가 반영을 했듯이 성장률이 이제 그 낮아지고 성장률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이제 세수 부정 누계액은 100조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2023년 그 국가채무 비율이 이제 50%가 넘는 거는 이제 불가피한 것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60%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대응과 경기 비왕을 위한 지출 증가율의 통제가 필요하고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입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증가율 통제, 세입에 대한 증가 그리고 부채에 대한 증가가 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이제 그 동의라든지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조금 그 시간 관계상 좀 제거를 하고요. 제가 그 슬라이드는 없는데 그 지금 제가 어저께 급하게 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신용등급 결정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 채무, 가계 비율 그리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다 같이 이제 신용등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이제 그 신용등급의 결정 요인들을 본다 그러면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 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추이가 있고 그리고 재정 지출의 그 GDP 대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추이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자율 결정 요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자율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가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도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신용 등급이 높아지면은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혜택은 국가와 가계와 기업이 그 비용의 그 부채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외부 효과를 감안했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혜택도 고려해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지금 첫 번째 주제 발제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진우 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사회비용 추계과장 이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오늘 오전에 배포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초장기성 보험인 연금의 특성상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4개 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에 대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전망, 그다음에 재정 평가 지표 분석, 그다음에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시사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 전망의 주요 전제입니다. 본 장기 재정 전망은 2020년 현재의 법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를 가정해서 2020년에서 2090년의 70년간 4대 공적연금 재정을 전망해야 했습니다. 전망 대상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그다음에 전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망 기간은 70년인데요. 이 70년으로 전망 기간 70년으로 정한 이유는 연금의 특성상 연금 가입부터 수급 종료까지 한 6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다음 정부의 연금별 재정 추계가 대부분 70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망 항목은 수입, 지출, 재정 수지, 적립금에 대해서 2020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전망 결과입니다. 4대 공적연금 재정 수지의 불변 가격 합계 기준입니다. 2020년에 0.6조 원 흑자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90년에는 70년 후에는 226.7조 원, 즉 GDP 대비 5.48%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적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각 연금별 재정 전망 결과를 그래프로 좀 보시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38년에 적립금의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가 2055년에 소진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정 수지의 GDP 대비 이제 비율은 2020년에 0.17% 흑자에서 2090년에는 4.3% 적자로 나타납니다.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전망기간 내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재정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재정 수지가 발생한 1993년 이래로 국가 보전금으로 수지 적자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학연금 기금입니다. 사학연금은 2032년에 적립금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2048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에 군인연금 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수입을 전망기간 내내 초과를 해서 재정 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에 0.1%였던 게 2090년에는 0.1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도 이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재정 수지 적자를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 중입니다. 다음은 재정평가 지표 분석입니다. 재정평가 지표 분석은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 부양비라든가 부가 방식 비용률 등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도 부양비입니다. 제도 부양비는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의 2020년 부양비는 19.4인데 이거는 가입자 100명이 19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090년에 116이라는 것은 2090년에 가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116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망 결과를 보시면 국민연금, 사학연금 가입자가 좀 계속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서 전망 기간 후반에는 공무원 군인연금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2090년에 가면 가입자 수가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면서 부양비가 10.5배인 229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입비입니다. 수입비는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수입비가 1보다 낮으면 당해연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수지 적자를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그다음에 군인연금의 수입비는 전망 기간 내내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90년에는 각각 0.43배, 그다음에 0.33배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오른쪽 표 위를 보시면 다 1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근데 2090년에는 각각 0.29, 그다음에 0.27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적립 배율입니다. 적립 배율은 당해연도 적립금의 지출 충당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적립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재정 목표의 결정과 점검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충당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동지표의 분석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망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2020년 적립 배율은 각각 25.3배, 그 다음에 6.3배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되는 55년과 48년에는 적립 배율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고로 해외 연기금의 재정 목표 사례를 참고해서 국민연금과 사립연금의 적립 배율 재정 목표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 전망 결과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는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재정 목표를 100년 후에 적립 배율 1배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서 이 재정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90년에 적립 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9%를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면 18.44%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보험료를 안 올리고 2030년에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18.44가 아니고 20.58%까지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는 특정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늦어질수록 필요 보험료율 상승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부가방식 비용률입니다. 부가방식 비용률은 당연도 급여액을 그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통해서만 모두 충당할 경우 그 필요한 보험료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망 결과를 보시면은요, 그 오른쪽 표 위에 보시면은 2020년에 국민연금의 부가방식 비용률이 5.5입니다. 그런데 2090년에는 31.6으로 6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같은 경우는 이미 현행 보험료율보다 높은 수준인데 2090년에는 각각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는 현행 보험료율 즉 9%나 1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90년에는 각각 31.6%, 그다음에 67.3%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학연금의 경우를 보시면은 2090년에 67.3%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2090년에 모든 사학연금 가입자가 본인 소득의 67.3%를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지만 그해 연금 급여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음 수익비입니다. 수익비는 특정 연령대의 보험료 납입금과 연금급여 수급액의 비율을 현재 가치로 비교하는 값입니다. 즉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급여를 수급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수익비가 높을수록 납입한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급여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수익비 산출 시 가정을 보시면요, 가입 기간은 25년, 그 다음에 수급 기간은 20년, 그 다음에 분석 대상 연령대는 1960년생서부터 10년씩 70년, 80년, 90년, 2000년생 이렇게 해서 5개 연령층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4대 공적연금 제도 도입 이후에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후세대일수록 수익배가 감소되는 걸로 전망됐습니다. 4대 공적연금의 수익비는 연금률 특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2 이상의 수익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연금 급여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별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개별 시나리오 분석은 임금 상승률과 같은 그런 거시경제 변수, 그리고 보험료, 그다음에 수급개시 연령과 같은 제도 변수가 변할 때 연금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분석의 예로 명목 임금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망 기간 전반에는 이제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입 증가로 나타나는데 전망 기간 후반에는 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쳐서 지출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재정 수지가 악화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망 결과를 보시면 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른 적립금 소진 시점을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국민연금은 명목임금 상승률 변화에 따라 변화가 별로 없는데 사학연금은 좀 변화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명목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그 변화가 좀 둔감한 것은 직역연금에 비해서 소득 상한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기본 가정은 평균 3.2%, 2.7%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동 효과는 수입의 증감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 나부의 기금운용 수익률 전망은 회사채 금리에다가 일정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 아래를 보시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증감할 때마다 적립금 소진은 4년 늦춰지거나 빨라지는 걸로 나타나고요.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4년 늦어지거나 2년 빨라지는 걸로 이렇게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보험료율입니다. 보험료율은 연금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정부 또는 국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보험료율 인상 범위를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될 경우 적립금 소진 시점은 11년이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전망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현행 보험료율 18%에서 2%포인트 인상할 경우 적립금 소진 시점은 9년이 늦춰지는 걸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그 다음에 직역연금의 연금 지급률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지출 증감으로 나타나는데요. 시나리오에서는 그 보험료율과 마찬가지로 국회 또는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상향하는 것, 그 다음에 직역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률을 인하하는 내용을 시나리오에 담았습니다. 분석 결과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 인상했을 때는 2년이 적립금 소진 시점이 2년이 빨라지고요. 50%로 인상했을 때는 3년이 빨라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률을 인하를 하게 되면 지출이 감소하면서 적립금 소진 시점이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인구 고령화,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서 노동 연한이 길어질 거로 예상되므로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전망을 했습니다. 이때 군인연금은 적혀진 그런 사유로 제외를 하고
세계의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33년까지 65세로 돼 있는 거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영연금 같은 경우는 33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증가를 상향 조정해서 적용한 그런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서 적립금 소진은 2년 늦춰지고 사학연금은 1년 늦춰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인데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를 해서요.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제도 변수를 조합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했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시면요.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가입 연령을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 시나리오 3, 4, 5 같은 경우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시나리오 5 같은 경우는 현재 보험료율의 2배인 18%까지 올리는 안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변화를 보니까요, 그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역시나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한 시나리오 5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의 적립금 및 재정지표 변화를 보시면 그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이 안 된 시나리오 1, 2 같은 경우 적립금 소진 시점이 2년이나 3년 늦춰지는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 3, 4, 5 같은 경우는 적립금 소진 시점이 8년, 14년, 25년 늦춰지는 걸로 전망되었습니다. 단 부가 방식 비용률은 시나리오 3, 4, 5가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 방식 비용률이 기준선보다 좀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이 표는 참고적으로 저희 보고서가 법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른 재정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분석 대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1과 2입니다.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소득 대체율을 45%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망한 기준선 2025년 적립금 소진 시점보다 5년 늦게 소진되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안은 적립금 소진 시점이 4년 늦어지는 걸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요, 연금 지급률을 현행 1.7%에서 1.5%로 인하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2세 상향하는 지출 감소 방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단 수급 개시 연령을 2세 상향 조정하게 되면 2년 소득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전망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 지급률 인하가 포함된 시나리오 2의 재정 수지 개선 효과가 좀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연금의 재정 수지 변화는 공무원 연금과 동일하게 오른쪽 표에 보시면 시나리오 2가 연금 지급률 인하가 포함된 안인데요.
시나리오 1보다 1년이 전입금 소진 시점이 좀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군인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가정했냐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왼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족연금 지급률을 임용시키기와 관련 없이 60%, 그 다음에 2021년부터 5년간 연금액 인상률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율은 현행 14%에서 4%씩 다 인상하는 안입니다. 단 연금 지급률은 현행대로 1.9%, 1.7%, 1.5%로 낮추는 안입니다. 보시면 연금 지급률 인하폭이 가장 큰 시나리오 3의 재정 수지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사점입니다. 분석 결과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미래 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 수입 증가, 그리고 지출 감소 요인에 종합적 지속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금 재정 개선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학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은 재정평가 지표 분석에서도 보셨다시피 타 연금에 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적립금 소진에 관한 재정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현재도 국가 보전금으로 수지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 수지 적자 폭은 계속 확대되는 걸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이런 재정 수지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반복적인 제도 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완화 방안으로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운영 중인 북구 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제자께서 정확하게 25분씩 시간을 지켜주셔서 지금 예정 시간 4시 반 됐습니다. 이태석 박사님께서는 최근 그 코비드-19 사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현 단기적으로 적절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재정 적자 약 6% 정도는 유럽의 평균 수준이고 어느 정도 적절한 그 방안을 만든 것 같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다만 그 세입 조달 방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명확하지가 않다. 그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국가 부채를 올릴 텐데 국가 부채 수준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은 이 신용도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진우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제 어려운 그 재정 추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이제 2090년까지 226조의 국민연금 적자, 4대 연금 적자가 있고, 뒤에 또 사실 이 토론 자료를 보면 누적 적자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1경 7천조 원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 공적연금 적자나 뭐 이런 이제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대체율이나 뭐 지급 연령 인상, 그다음에 보험료율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계신데요. 중앙대학교 유덕현 교수님께서 그 이태석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다음에 바로 윤성명 박사님께서 이진우 과장님의 논문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10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석 박사님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또 뜻깊은 날에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뭐 상당히 많지만 상당히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또 관점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정 정책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슬라이드가 양은 많지만 주로 그림 설명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우리 장기 경제 성장률을 그림을 그려보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8%, 5.8% 이런 시대는 이제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잠재 성장률 수준 2.7, 2.5, 뭐 2%와 2.5% 사이로 이제 있다라고 보면 향후 전망을 어떤 걸 보더라도 올해와 내년은 정상화하기 좀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제 여건 하에서 재정 여건을 보자면 정책 처방을 다른 이런 위기 시에 동시적으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또 대처하는 방안들이 한 3가지 방향이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랬을 때 IMF 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가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또는 글로벌 위기 때는 0.8%였지만 재정의 대응은 관리 재정 수지 4.7% 적자, 3.8% 적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 결과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5.5%대가 있지만 이례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동시에 앞으로 경제 성장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필러는 선진국 모든 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정책 처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 처방은 이태석 박사님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슈들이 있는데 아마 가장 크게 걱정과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한 특히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급증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토론은 물론 이태석 박사님이 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스페시픽한 그 코멘트는 아닐지라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 중기 또는 장기에 대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국가 채무 비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재정 이슈를 한번 정리하면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을 보시면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국채 전환하는 그까지 사실은 외환위기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높아져 왔고요.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도 높아졌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상당히 재정 건전화를 강하게 한 정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증가폭은 뭐 그렇게 상당히 높지 않고 오히려 평평하게 이렇게 갔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특히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가 몇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채무 부담 능력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태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신용 등급은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국가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과연 이게 사전적인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트리트 조약 3% 재정비 적자와 60% 국채 비율이라고 하는 재정 준칙은 특수한 EMU 동맹의 출범을 앞선 92년이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년 전에 EMU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이 재정 상황을 공통적으로 맞춰보자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로고프와 라인하르트의 이 국채 비율 90% 이걸 가지고 성장률에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기준도 사실은 이게 뭐 실증적인 어떤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거라고 보지만 이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재부 예산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에는 40%가 적정한 마음속의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퇴해서 50%의 기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추경 결과 43.5%로 급증했고 또 이번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월요일 날 공청회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가 이제 기준이냐?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그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고령화에 비추어서 복지 지출이 소요가 급증하고 또 먼 미래의 일이지만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 그 재원에 대한 걸로 어느 정도는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0%, 5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경제 이론이나 이런 적정한 사실은 이론적인 모형이 예측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가가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간다라고 할 때 거시 경제적인 조건이 허용할 수 있다면 재정의 여력은 뭐 충분히 할 수도 있거나 또는 타이트하게 긴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재정 건전화의 시기가 필요하고 어떤 시기는 재정 확장의 시기가 필요한데 그런 시기에 맞춰서 국가 부채 비율로 대표되는 재정 건전성은 다르게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채무 비율을 이 자체는 사실은 보통 GDP 대비 국가 채무 수준, 국가 채무를 이제 비율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모에 들어가는 GDP는 플로우의 개념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국가 채무 수준은 스토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크 개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재정의 부담이고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한 경제가 1년 동안에 창출할 수 있는 소득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유를 하자면 과연 국가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에 대한 부담을 한 경제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debt service ratio로 보자면 이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피스컬 트릴레마입니다. 우리가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데 이 화려한 재정 건전성은 무엇으로부터 담보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채 이자율 수준이 현재 버틸만 하냐 이런 것도, 그리고 마이크로하게 이자율에 대한, 국채 이자율에 대한 기간별 구조를 보자면 과거 4%, 5%에 발행했던 국가 채무와 지금 1%에 발행하는 국가 채무와는 다르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100년 역사상 가장 낮은 국채 이자율 추세이고요. 한국, 독일, 미국,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 추세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R-G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상 이자율과 그다음에 국가 채무 성장률과 이제 이자율 간의 차이가 포지티브하다면 어느 정도는 국가 채무 뎨 파이낸싱을 통해서 재정을 조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트릴레마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림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저게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률과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정책적 판단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어떠한 선진국도 이 예외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결과 희생한 것은 복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본은 굉장히 높은 국가 채무 수준과 높은 복지 수준이지만 채무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국가 채무 수준, 하지만 조세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높은 복지 수준, 낮은 복지 수준을 희생하고 복지 수준에 대한 걸 희생하고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릴레마에 놓여 있는 재정 건전화의 덫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향후 필요한 재정의 소요를 이제 너무 뎨 파이낸싱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적정한 국민 부담률을 통해서 적정한 비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한번 2050년까지 3단계를 나눠 볼 때 국가 채무 비율과 국민 부담 증가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처음에는 7대3, 5대5, 3대7 정도로 넓게 이렇게 가져가는 로드맵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서 재정정책 기조를 선택할 때 우리가 현재에서 이제 앞으로 중장기 이걸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은 재정의 예를 들면 세수 증대와 부채 증가가 이루어지는 재정 확대의 시기가 있고 재정을 예를 들면 건전화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하지만 재정 건전화의 시기는 좀 이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재정 건전화를 하자고 하자면 유력한 수단은 스pen딩을 컷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출 수준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재정 건전화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국회에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가져오는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세수 중대 부채 증가, 세출 축소에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담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그림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 1, 2를 보시면 이제 재정 규모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팽창할 수밖에 없는데 왼쪽의 그림은 재정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경제 성장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넌리니어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게 더블 넌리니어 리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을 과거보다 높은 수준 가져갈 수는 없지만 재정에 대한 재원 배분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재정 규모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잠재 성장률 수준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연구원 윤성명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저한테 주신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도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35쪽이 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진우 과장님께서 굉장히 차분한 음성으로 아주 많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네요. 저는 이 그림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4차 재정계산, 정부 측에서 한 재정계산 결과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년마다 4차례 시행됐던 재정계산위원회에 다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내용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셨던 그 김세연 의원님께서 이제 2018년 11월 달 KBS 심야 토론 제가 같이 참여할 때 그 토론에 참여할 때 그때 갖고 나오신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금이 소진된 시점 이후에 우리가 70년간 재정 추계를 하는데 기금이 소진된 시점 이후부터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재정 추계 결과를 갖고서도 정부가 내놓은 안은 보험료 1%포인트, 2%포인트 올리면 그것도 급여를 더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2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이진우 과장님도 그런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뭐가 진짜 리얼 스토리냐 이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일본 얘기만 나오면 토착예우라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그 연금 관련 얘기를 하면 축구 시합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일본에 한 100대 0으로 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은 100년 뒤에까지도 우리는 1경 7천조 누적 적자가 있는데 일본 후생연금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1년치 이상의 돈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150년 내 뒤까지도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는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문제없다. 오히려 급여를 더 올리자는 주장들이 국회에서 아주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개혁, 진정한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100대 0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공무원연금 제도는 1959년까지는 응급제도로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지급하던 제도였는데 1959년 11월부터는 공무원이 50% 보험료 내고 국가 50% 내는 제도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금이 1960년에 출발했으니까 역사는 똑같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커먼 펜션으로 일반 국민 대상 연금 제도가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격차를 벌리는 쪽으로 제도가 발전돼 왔다는 거죠. 그게 발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이제 국책연구원에 있지만 저 이제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약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및 초안현실은 70년 재정평가기관으로 설정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셨는데 정부 측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 같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지금 어쨌든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묻어가는 사학연금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이해한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도를 잘 운영해서 이게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 원 이상 쌓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10년 이상 가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으로 62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험료만 납입하고 보험료를 연금을 안 받으니까 기금이 쌓이는 건데 그 뒤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사학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학연금은 1975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보다 15년 있다 보니까 지금 기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학연금은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이 과장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금 소진 이후의 부과방식 보험료가 2060년엔 35.3, 2090년에는 67.3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내나요? 건강보험료도 내야지, 소득세도 내야지, 뭐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 안 하고 뭐 괜찮다는 얘기만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게 뭐냐면 현 정부 들어서도 공무원들을 한 20만 명 채용하다 보니까 이 양반들도 연금 수급 연령이 돼야 이게 나빠지지 지금 20만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그만큼 단기 효과가 있는 거죠. 연금 재정이 좋은 걸로. 사학연금은 더 나가서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대상자도 아닌 국민연금에 있던 사람들 2만 5천 명을 사학연금 가입자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 역시 단기간에는 보험료 수입이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이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화되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 도출 어려움을 들어서 독일, 일본, 스웨덴 같은 연금 재정에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자 그러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2008년부터 하자 그랬는데 갈수록 이 아젠다가 실종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다 그렇고 독일, 일본 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독일 예로 들면 연금 재정이 가장 나쁜 효과를 내는 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요인이 악화됐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급자까지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리는 게 연금 재정의 자동 안정 장치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지금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이걸 논의한다 그래도 우린 20년, 25년, 30년 가까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논의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과장님 이 제안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금 소진 시점만 보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밑에 있는 게 뭐냐? unfunded liability라는 어떤 미적립 부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터치가 안 됐습니다. 공무원 국민연금의 국가법칙은 1,000조 원이고 국민연금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대충 시산해 보면 1,500조입니다. 사학연금 포함하면 지금 이 시점 이미 미적립 부채가 2,500조가 넘습니다. 작년에 우리 GDP가 2,000조가 안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연 강화라는 이름 하에 국민연금 급여를 더 올리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기금의 장기 재정 전망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지표는 재정 전망보다는 급여율, 영어로 accrual 그럽니다. 1년 동안 1년 보험료를 납입하면 얼마를 주느냐는 게 accrual인데 우리 국민연금 장기적으로 1로 떨어지게 돼 있고 공무원연금 1.9에서 1.7로 떨어지는 게 약 20년에 걸쳐서 갑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국민연금 수준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의 지급률을 제공하는 핀란드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28%고 핀란드의 국민연금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이 24.4%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서도 그들 국가는 3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기 재정 추계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 그래도 가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감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건 보험료를 1%, 2%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오히려 2년, 3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하는 만큼의 재정평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100년을 하고 있고 캐나다가 15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은 어렵다 그래도 우리가 80년으로 10년만 늘려도 우리 공적연금 제도에 내재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4대 공적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지금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의 그 지급액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기초연금 정부 연간 소액이 11조 원이 든 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30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충당 부채도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렇게 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개혁을 잘했다는 2015년 개혁 이렇습니다. 공무원연금 우리가 굉장히 뼈아프게 아주 고통스럽게 개혁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어떤 보완책을 다하는 게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혁을 잘했다는 게 엄청난 어떤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2015년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들 공무원이 올린 글입니다. 핵폭탄이라도 터뜨리고 싶다. 요거 하나만 제가 올려놨네요. 협상 참여한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 참 이기적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죠. 기초연금 빠르게 올라가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2018년에 OECD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 마무리하라 그러니까 1,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에 나온 건데 국민연금을 그대로 갖고 갔을 때 2080년경에 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200% 가까이 된다. 지금 우리 보험료 9%를 20년 동안 못 올리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16%까지 올려도 중앙정부 부채가 GDP의 90% 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적여 보험료 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20년 동안 오르지 않은데 아까 사학연금도 말씀드렸고 국민연금도 국회 예산정책처 추이 결과에 따르면 30% 이상이 부가방식 보험료거든요. 우리는 20년 동안 보험료를 1%포인트도 못 올리면서 우리 후세대 출산율 1도 안 되는 우리 후세대는 보험료 25% 30%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렴치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 지금 뭐 지출이고 보험료가 우리보다 훨씬 출산율 이런 가정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가정에서 예상하는 그 보험료가 우리 수준의 국민연금입니다. 30%입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미적립 부채가 제가 볼 때는 한 1,400억 정도 국민연금만 해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개혁 안 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사실 토론하고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분 그 발제하고 토론하신 네 분 전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정에 대한 그런 그 걱정과 뭐 이런 부분들 다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지출을 늘리고 서비스 늘리는 건 좋아하지만 부담하는 건 싫어합니다. 국민들은 자기 보험료 올라가고 세금 올라가는 거 싫어하고 공무원들은 그런 방안 만들어서 욕먹을 거 싫어하고 또 이 국회의원들은 또 이 선거권자 유권자들의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또 다 싫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나빠지는 건 국가의 재정이고 결국 국가의 신용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하루라도 빨리 이 시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나라의 각종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